항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면의 맥락을 파악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기를 즐기는 청취자 당신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달력을 한번 보시죠. 오늘이 2026년 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네, 벌써 2월도 다 갔네요. 네, 평범한 날짜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인구 통계학자들의 시선에서 올해 2026년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뼈대가 완전히 뒤바뀌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하는 이른바 슈퍼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첫 해거든요. 길을 걷다 마주치는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부 부처의 공식 보도자료부터 심층 뉴스 기사, 정책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시니어 정책을 전문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의 날카로운 분석까지 방대한 자료 더미를 스튜디오에 들고 왔습니다. 저도 이 자료들을 샅샅이 교차 검증하면서 등골이 서늘해지기도 하고 동시에 약간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보건복지부의 텍스트로 된 건조한 발표문부터 각종 뉴스 기사, 그리고 시니어 전문 유튜브 채널의 실전 사례 분석까지 엮어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네네. 당장 우리 가족의 통장 잔고와 거주 형태를 바꿀 거대한 지각 변동이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아주 뚜렷합니다. 쏟아지는 정책 용어와 복잡한 수식표, 그리고 정치권의 소모적인 공방은 철저히 걷어내겠습니다. 확실하게 핵심만 짚어야죠. 대신 이 슈퍼고령 사회를 맞아 확 뒤집히는 2026년의 노인복지와 기초연금의 변화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당신의 삶, 혹은 당신 부모님의 노후 설계에 도대체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 추출해내겠습니다. 정책이 대대적으로 겹편되는 시기에는 정보의 격차가 곧 삶의 질의 격차로 직결되니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 핵심 변화부터 짚어보죠. 방금 제가 2026년이 슈퍼고령 사회의 원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올해를 기점으로 정부의 노인 돌봄 철학 자체가 180도 전환됩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죠. 과거 수십 년간 우리는 어르신들의 거동이 불편해지면 당연한 수순처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시설 입소를 떠올렸잖아요. 네,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이제 정책의 무게중심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이건 단순히 예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대한민국 노년층이 생애 마지막을 보내는 공간과 방식에 대한 국가적인 궤도 수정입니다. 그 변화에 가장 선봉에 서 있는 것이 바로 3월 27일부터 전국 단위로 본격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명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입니다. 커뮤니티 케어. 이름은 참 따뜻하고 좋은데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관건이잖아요. 이전에도 방문 요양 같은 서비스는 있었고요. 네, 있었죠. 이번 개편이 이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핵심은 단일 창구화에 있습니다. 과거의 시스템을 떠올려 보시죠. 연로하신 부모님이 갑자기 혼자 병원에 가기 힘들어지고 일상생활이 버거워지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비상이 걸리죠. 맞아요. 행정의 미로에 갇히는 겁니다. 의료 지원은 보건소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요양 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집안일이나 식사 지원 같은 돌봄은 또 지자체 복지과에 따로 연락해야 했잖아요. 그렇죠. 각 기관은 서로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보호자가 모든 걸 일일이 조율을 해야 했습니다. 직장 다니는 자녀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겠네요. 결국 가장 손쉬운 해결책인 시설 입소를 선택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원인이었죠. 듣기만 해도 피곤해집니다. 뿔뿔이 흩어진 파편들을 보호자가 직접 꿰어 맞춰야 했던 거군요. 그런데 이제 지자체 산하에 전담 창구가 설치되면서 그 파편화된 구조가 무너집니다. 한 곳에만 신청을 넣으면 전문가가 어르신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되는 거군요. 네, 의료, 요양, 일상 돌봄, 심지어 주거 환경 개선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연계해 주는 겁니다. 살던 동네를 떠나 낯선 시설에 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익숙한 내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만 배달받듯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던 가족 구조의 딜레마를 국가가 시스템으로 흡수하겠다는 의지군요.
장기요양 보험체계도 이런 재가 중심, 즉 집에서 돌봄을 받는 방향으로 맞춰서 개편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크게 올랐더라고요. 1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의 경우 한 달에 쓸 수 있는 재가급여 한도액이 251만 2,900원까지 인상되었죠. 그렇습니다. 집으로 찾아오는 요양보호 서비스나 주야간 보호센터를 훨씬 더 넉넉한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7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좋은 변화네요. 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노인 일자리가 110만 개라는 건 엄청난 숫자인데 과거부터 이런 정부주도 일자리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있었잖아요. 어떤 비판 말씀이시죠? 단순히 노인 고용률 통계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원 휴지 줍기나 교통지도 같은 실질적 부가가치는 낮고 시간만 때우는 단기 알바를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비판이 실제로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번 정책 개편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자리의 질적인 체질 개선을 시도한 흔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과거에 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한 달에 29만 원 정도로 받는 단순 공익형 일자리의 비중은 서서히 조절하고 있습니다. 대신 월 63만 원 내외의 급여를 받는 사회 서비스형과 민간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일자리인가요?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한 60대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80대 독거 노인의 안부를 챙기고 병원 동행을 돕는 식입니다. 아, 돌봄의 수요자를 다시 돌봄의 공급자로 활용하는 구조군요. 이른바 노노케어 모델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돈벌이를 넘어서 노년층이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게 만들어 우울증이나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강력한 예방적 복지적 기능도 수행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셈이군요. 네. 일하는 노년과 살던 곳에서 보내는 노후라는 정책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시스템과 일자리라는 큰 틀을 잡아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피부로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현그름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네, 돈 이야기가 가장 현실적이죠. 드디어 2026년부터 기초연금 월 40만 원 시대가 열립니다. 언론 보도와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먼저 40만 원 인상이 적용됩니다. 내년인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되고요.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개념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1등부터 꼴등까지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반으로 자른 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하위 40% 정도의 어르신들이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거죠. 액수가 30만 원대에서 40만 원으로 오르는 것도 물론 큰 뉴스지만 여러 정책 열구 자료들이 진정으로 환호하는 대목은 따로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수년 동안 한국 복지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로 지적받아온 줬다가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족쇄가 드디어 풀렸다는 사실입니다. 줬다가 뺏는다. 사실 이게 복지기사를 꼼꼼히 챙겨보지 않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기이하게 들리는 현상입니다. 이름부터가 좀 이상하죠? 정부가 지원금을 줬다가 무슨 명목으로 다시 뺏어갔다는 건가요?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들을 위한 생계드뎌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서로 충돌하면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극빈층 어르신이 기초연금 30여만 원을 통장으로 받으면 정부는 그 순간 그 돈을 어르신의 새로운 소득으로 간주해버렸습니다. 아, 소득이 생겼으니 지원금을 깎겠다는 논리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정확히 기초연금으로 받은 액수만큼을 삭감하고 줘버린 겁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결국 어르신 주머니에 남아있는 총액은 단 1원도 늘어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주고는 다른 국자로는 그만큼의 물을 다시 퍼내고 있었던 셈이네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기초연금의 가장 일차적인 목표가 노인 빈곤율 완화인데 정작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어르신 약 40만 명은 이 제도의 혜택에서 완벽하게 소외되어 제자리 걸음을 해야 했던 뼈아픈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6년 개편안에서 드디어 이 구조적 모순을 뜯어 고친 거군요. 이제는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거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얹어주는 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40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국가의 안전망이 드디어 가장 깊고 어두운 곳까지 닿게 되었다는 천학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더 큰 의미를 갖네요. 네,
가장 필요한 곳에 혜택이 가게 된 거죠. 청취자 당신 주변에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힘겹게 생활하시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이 제도의 변화가 그분들의 팍팍한 숨통을 틔워줄 진짜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인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기초연금 자료를 깊이 파고들다가 데이터들이 서로 강하게 충돌하는 아주 미스테리한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커트라인, 즉 선정 기준액이 올해 기형적으로 폭등했다는 겁니다. 아, 그 부분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단독가구 기준액이 작년 213만 원에서 올해 247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상승률이 전년 대비 8.3%예요. 단독 가구는 19만 원, 부부 가구는 무려 30만 4천 원이나 커트라인이 올라갔네요. 이상하지 않나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근로소득은 오히려 작년보다 1.1% 감소했다고 나오는데 왜 나라에서 정한 혜택의 기준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걸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유튜브 자료들의 분석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순된 데이터의 간극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인구 구조의 세대 교체입니다. 세대 교체요? 원인은 바로 베이비 부머라는 거대한 코끼리가 노년층이라는 방안으로 걸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베이비 부머라면 195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1957년생부터 1961년생까지 소득과 재산이 많은 약 390만 명의 거대 인구 집단입니다. 이분들이 65세 문턱을 넘어 올해 노인 인구로 대거 진입했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엄청난 비중이네요. 여기서 핵심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이들의 지갑 두께입니다. 이 신규 편입 세대는 대한민국의 고도성장기를 온몸으로 겪으며 자산을 축적한 세대입니다. 기존의 70대, 80대 어르신들보다 압도적으로 부유하죠. 그래서 기준선이 확 올라갔군요. 네, 이들의 진입으로 인해 노년층 전체의 공적 연금 소득이 전년 대비 7.9% 늘었고 주택과 토지 같은 자산 가치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습니다. 학교로 치면 평범했던 학급에 갑자기 수학 1등급을 휩쓰는 전학생 무리가 떼가지로 전학을 온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그래서 학급 전체의 평균 점수, 즉 기초연금 하위 70%를 가르는 컷오프 라인이 덩달아 수직 상승해버린 거군요. 네, 컷오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청취자 당신을 위해 이 컷오프 라인을 실생활의 숫자로, 즉 내 재산으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액 전액을 다 받으려면 재산이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올해 단독 가구 최대 금액이 34만 9,700원입니다. 네, 감액 없이 100% 다 받는 경우죠. 만약 현금만 가지고 계실 경우 단독 가구는 통장에 약 6억 5,600만 원, 부부 가구는 약 10억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금이 10억이 있는데도 기초연금 최대치를 받을 수 있다니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계산 이면에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이 숨어 있죠. 네, 핵심 원리만 간단히 짚어드리면 현금 같은 금융자산은 고령자의 비상금 성격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을 빼줍니다. 남은 금액에 연 4%의 이자가 붙는다고 가정하고 그걸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잡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액에 비해 환산된 소득이 낮게 잡힙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대도시에 거주하면 유리하다던데요. 네, 부동산만 보유하고 계실 경우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큽니다. 대도시, 즉 서울 같은 곳에 거주하시면 부동산 가액에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대도시의 비싼 주거비를 인정해 주는 거군요. 그래서 서울에 집 한 채만 소유하신 단독 가구라면 그 집의 가격이 약 7억 7,100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 전액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20%가 감액된다는 점도 꼭 짚고 넘어가야겠죠? 맞습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주거비나 식비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 생활비가 절감된다는 논리죠.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강력한 페널티 조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 혹은 고급 회원권 보유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아, 골프장 회원권 같은 거요? 네, 이런 자산은 어떠한 기본 공제 없이 그 차량이나 회원권의 가액 100%가 그대로 월소득액으로 반영됩니다. 즉, 아버님이 5천만 원짜리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월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으로 분류된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영구 박탈당하는 구조죠. 자녀분들이 효도화됐다고 덜컥 고급 세단을 부모님 명의로 뽑아들였다가는 매달 나오는 소중한 연금 통장이 막혀버릴 수 있겠네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기초연금을 둘러싼 또 다른 놀라운 사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얌체수급자 차단과 제도의 내실화 문제입니다. 복수국적자 논란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해외에 살다 온 복수국적자들의 수급 문제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작년 데이터를 보면 5,699명의 복수국적자가 212억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평생 해외에서 살면서 국내 세수 기여도는 없는데 노후에 한국으로 돌아와 혜택만 받는다는 비판이 컸죠. 충분히 분노할 만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2026 개편안에 방어막이 쳐졌죠. 네, 이제는 19세 이후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필수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게다가 해외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가 신설되어 제도에 구멍을 메우고 있습니다. 새 틈을 막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니까요. 자, 한정된 재원 이야기를 꺼내셨으니 오늘 심층탐구의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우리 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딜레마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지속 가능성 논쟁이군요. 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현재 정치권, 여야 할 것 없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팽팽한 논쟁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스에 담긴 팩트만을 전달하겠습니다. 수급자가 2020년 올해 779만 명에 육박하고 예산이 27조 원에 달합니다. 2050년에는 이게 46조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있죠. 46조 원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이 압도적인 숫자를 두고 입장 A와 입장 B가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먼저 입장 A는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현재의 기준은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대안이 뭔가요? 기존 수급자는 유지하되 신규 진입 세대에게는 기준을 좁히는 투트랙 접근이나 한시적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실용적인 접근입니다. 반면 입장 B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인 인구 20% 시대에 GDP 대비 1% 수준의 기초연금 지출은 10% 이상 지출하는 유럽에 비하면 과도하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노인 빈곤 문제를 고려할 때 혜택 축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두 관점 모두 일리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산을 깎고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고령화 시대의 복지국가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지 묻는 거대한 시험대입니다. 자, 오늘 다룬 방대한 자료들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보호자의 눈물을 닦아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등장부터 부유한 베이비부머의 진입으로 급등해버린 수급 컷오프 라인, 그리고 40만 원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 재정 논쟁까지 참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 정보들이 청취자 당신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뭘 의미할까요? 글쎄요,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우리는 기초연금 예산이 2050년 46조 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역시 9.5%로 인상된다는 자료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네, 확인했죠? 그렇다면 청취자 당신께 마지막 도발적인 생각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높은 보험료를 감당해야 하는 동시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초연금과 확대되는 노인 일자리 예산, 즉 막대한 세금까지 짊어져야 하는 근로세대는 과연 이 이중의 재정적 무게를 어떻게 균형 있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참, 세대 간의 타협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숙제를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밝은 인사와 함께 오늘 심층탐구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삶의 즐거움을 멈추지 않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